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26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단 조사와 횡단 조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림을 좀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간이 이제 흘러가겠죠. 예, 이게 시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끔 그래프를 그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횡단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횡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횡이죠. 예, 가로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넌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는 거슬러서 이렇게 건너가는 걸 우리는 횡단보도라고 하듯이 우리 이제 가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횡단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횡단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일정 시점을 갖다가 딱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 시점을 딱 자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샘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횡단조사라고 하는 거죠. 횡단조사. 일정한 시점에서 특정 표본이 갖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 예를 들어놨는데 같은 시점에서 여러 개를 조사한다. 뭐 예를 들어 올해 상장 기업들의 매출액 현황을 조사. 만약에 그 삼성전자를 그 매출액 현황을 조사하는데 뭐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매출액 추이를 조사했다면 그것은 종단 조사입니다. 종단 조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사 대상이나 상황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 이건 종단 조사라고 합니다. 종단 조사. 여기 보시면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하고 같이 흘러가죠. 종단 조사. 횡단 조사는 이런 거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등이 2017년도 현재 매출액이 어떠냐 지금 일정 시점을 딱 잘라가지고 보는 겁니다. 예, 이거 우리는 횡단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 그 종단 조사하고 횡단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뭐 꼭 이게 이제 재무와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 마케팅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패턴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일정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제 횡단 조사냐 혹은 종단 조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번 볼게요. 관찰 조사의 종류를 세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 정답을 보시면요, 뭐 관찰 조사의 그 종류가 크게 뭐 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 통제 관찰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쓰면 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본다면 관찰 조사의 종류를 갖다가 나눠 본다면 공개 관찰과 비공개 관찰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 그 다음에 통제 관찰과 비통제 관찰,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개 관찰은 공개적으로 관찰하는 거고, 비공개는 공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관찰하는 거고,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은, 참여 관찰은 조사가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직접 참여하는 거고, 비참여 관찰은, 관찰이 아니라 관찰이죠. 예, 비참여 관찰은, 참여하지 않고 그냥 그 피조사자를 갖다 그냥 관찰만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고요. 근데 통제 관찰과 비통제 관찰은 통제 관찰 말고도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전에 계획된 절차에 따라 관찰 조건을 표준화 해가지고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통제 관찰, 그렇지 않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통제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관찰하게 되면 비통제 관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8번 관찰법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세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정답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찰법의 장점을 볼게요. 관찰을 하다가 조사다 직접 현장에서 관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즉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포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찰법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자료를 얻으려면 질문을 한다거나 실험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뭐 동물이라든가 유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관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이제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일에 유용하다. 맨날 하는 일들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관찰법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료를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은요, 행위 발생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제 유아나 동물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조사 결과의 계량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거죠. 이제 숫자로 나타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 그래서 이제 관찰하려면 이게 뭐 언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될지 계속 관찰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이 어떤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찰법의 단점 중 또 하나는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성을 잃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번 우리가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각각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을 볼게요. 설문지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을 이제 5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일단 설문지를 이제 우리 작성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시장 조사를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설문지를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설문지 좀 작성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작성도 해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떤 설문지를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을 우리가 5가지 한번 써보시오 그랬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한다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잡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뭐 장황하게 작성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고요.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답을 유도하거나 편견이 들어있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어떤 사랑의 매, 뭐 이거 갖다가 질문하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커다란 방망이로 매를 들고 뭐 상처가 날 때까지 피멍이 들 때까지 때리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 뭐 좋아한다라고 그래도 된다라고 할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답을 특정한 상황으로 이제 유도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질문 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항목에 여러 개의 질문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의 질문만 하면 되지, 그거 갖다가 이제 몇 개씩 질문을 한다는 것은 조금,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개를 하라고 했는데, 4개밖에 안 써놨지만, 정답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것들이 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1, 2, 3, 4, 5 이렇게 써놨는데요. 읽어보시면 뭐 또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5번만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응답자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는 직접적인 질문을 피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곤란한 질문들이 좀 있겠죠. 예, 뭐 정치 성향을 물어본다든가, 뭐 성적인 질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조금 응답자가 대답이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쇄형 질문의 유형을 3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이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써 있듯이 예, 아니오로 대변되는 2가지 종류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예, 아니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질문을 갖다가 던졌을 때 답을 하는 경우가 이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폐쇄형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폐쇄형 질문의 유형에는요, 그게 이제 척도형 질문, 순위형 질문, 단수 선택형 질문 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척도형 질문은 이런 거죠. 이것도 많이 여러 번 해보셨을 겁니다. 되게 이제 5단계로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마 우리가 저기 어떤 수업을 듣고 그 수업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수업은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 매우 그렇다, 뭐 그렇다, 뭐 보통이다, 뭐 아니다, 뭐 매우 아니다, 뭐 이런 게 바로 촉도형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업이 괜찮았나요? 매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예. 자, 어쨌든 이런 게 바로 촉도형 질문입니다. 이 촉도형 질문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그러죠. 그냥 보통이다. 뭐 가운데만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바로 촉도형 질문이고 순위형 질문은요. 다음 중 제시된 보기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순위대로 이렇게 써야죠.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순서대로 쓰시오. 뭐첫 번째는 뭐 성실성, 두 번째는 뭐 그다음에 뭐 그 수업의 내용이라든가, 뭐 세 번째는 학생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순위를 갖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단수 선택형 질문은 예, 아니요,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냐, 저거냐,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31번부터는 또 다음 강의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